생활안전경찰입니다. 드디어 강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총론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생활안전 파트만 잘 넘어가면은 사실상 실종의 3분의 2는 마치게 됩니다. 총론 공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암기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내가 이걸 과연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지고 잘 안 이어지고 책 보기 싫어지면은 그냥 책은 덮어두고 제 강의만 몇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하실 때는 반드시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바퀴만 제대로 돌리면은 분명히 자신감이 붙습니다. 실종이 여러분의 확실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경찰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범죄학입니다. 범죄학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을 공제 실무종합에서는 거의 20여 페이지 안쪽으로 상당히 압축을 해뒀거든요. 매년 시험에서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틀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부할 때 암기 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외우기가 힘든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범죄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거든요. 일반 법률 파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학설에서 어떤 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범죄 원인놀이 있죠. 여기에는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과 또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에는 고전주의가 있죠. 고전주의가 있고 그리고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에는 사회 구조 원인론이 있고 조금 내렸어요. 사회 과정 원인론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범죄 원인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사회 과정에서 범죄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 구조 이론에는 해체 이론이 있습니다. 해체 이론이 있고 아노미 이론이 있죠. 아노미 이론은 긴장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문화 이론이 있습니다. 문화 이론에는 문화 전파 이론, 또 문화 갈등 이론, 그리고 하위 문화 이론, 이렇게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사회 과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습 이론이 있고 통제 이론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이 있죠. 학습 이론에는 차별적 학습 이론이 있고 공부를 똑같이 해도 항상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 있고 차별적 강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 기술 이론이 있죠.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 이론에는 유대 이론이 있고 동조 이론이 있고 견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범죄로 낙인 찍는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구조 이론부터 보면 사회 구조 이론에는 구해아문이 있죠. 그리고 과정 이론에는 과학 통락이 되겠습니다. 구해아문 과학 통락이죠.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그리고 아문이죠. 조선시대에는 관청을 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를 구하는 아문이죠. 바다를 구하는 관청은 지금의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 데서는 과학 통락을 연구를 했죠. 과학적으로 통낚시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줄낚시가 아니고 통발낚시를 연구를 한 것이죠. 구해아문 과학 통락,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을 다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올해 승전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죠.
처음에 이 빼들을 안 잡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맞추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통제 이론에는 유동견이 있죠. 유동견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개를 말합니다. 그런 개들은 통제를 잘해야 되죠. 통제, 유동견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범죄 원인론을 봤으니까 범죄 통제론을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범죄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고전주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범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정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범죄를 통제를 하는가. 그리고 또 사회학적 학파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은 집환상계입니다. 집환상계. 요즘 집 한 채 가지기 어렵습니다. 집 환상 깨야 됩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이죠. 그리고 환경 설계론도 되겠습니다. 셉테드라고 부르죠. 상황적 예방,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황적 예방 이론은 상황을 봐서 적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합일해서 팹니다. 합일해서 팬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있고 일상활동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패턴 이론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설의 계보를 쭉 적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설의 계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설을 쭉 적은 다음에는 이제 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기본적인 것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고전주의는 범죄는 개인의 그 자유의사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의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범죄 의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비결정론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정주의는 자유의사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생물학적 이유나 혹은 심리적인 이유로 범죄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려는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는 의사결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대비가 되죠. 주요한 고전학파 학자로서는 베카리아가 있습니다. 베카리아, 그리고 벤담이 있죠. 벤담. 둘 다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베카리아는 이 앞에 말만 보면은 배깔이죠. 배를 까는 것은 배꼽티를 입는 것입니다. 배꼽티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몸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범죄에 비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형벌로서 범죄를 통제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정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롬브로저가 있습니다. 롬브로저는 이 사람이 그 의사였죠. 교도소에 가서 범죄인들의 체형을 모두 연구해서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식의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생례적 범죄인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범죄는 격세 유전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회구조이론에서 해체 이론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공동체가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자정 능력을 잃을 때 해체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로 범죄가 만연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쇼 앤 맥케이라는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두 문자를 따면 쇼맥이죠. 소맥하고 비슷합니다. 소맥은 폭탄주인데 많이 마시면 정신과 육체가 해체가 되죠. 그리고 또 해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버제스라고 있습니다. 버제스 앤드 파커라는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이것도 버제스를 뽀게스, 팍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뽀게스,
팍. 몇 개로 뽀겠느냐? 5개 동시문으로 뽀겠습니다. 도시를 5개의 동시문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렇게 도심이 있고 이 지역을 5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그 지역은 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연구를 한 것이죠. 이 도심지가 가운데가 있으면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이 두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지대라고 해서 일종의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지역을 또 틈새 지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이웃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남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거리에 낙서가 있더라도 그대로 방치를 하는 그런 식이죠. 이게 이제 사회가 해체가 되면은 이런 틈새 지역이 생기고 우범 지역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노미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듀리깽입니다. 프랑스 말인데요. 아노미를 아노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아노미 뒤를 깨버리면은 퍽치기입니다. 아놈이 돌을 들고 술 취한 어른의 뒤를 깨는 퍽치기가 일어나는 사회는 규범이 붕괴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규범이 붕괴된 사회를 아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 이론을 주장한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학자가 있는데요. 머턴은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쓴 겁니다. 머리에 튼튼한 것이 무엇이죠? 헬멧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쓰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긴장하고 살았죠. 항상. 그래서 긴장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그것이 긴장을 유발하고 범죄로 연결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화 전파 이론은 위에서 나온 쇼 앤 맥케이가 주장을 했는데요. 소맥을 먹으면은 통제를 상실하게 되죠. 범죄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범죄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 갈등 이론은 셀링이라는 사람이 사회의 그 심리적 갈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셀링이라는 말하고 심리라는 말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위 문화에는 코헨이라는 학자와 밀러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코헨은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수단과의 괴리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목표는 높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괴리로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밀러는 하위 문화가 주로 청소년들에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코헨에서 이 코가 나오죠. 코에 괴리, 발음이 비슷한 거리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거리죠. 코거리는 코에 피어싱 하는 겁니다. 밀러는 미국의 그 맥주 이름하고 같죠. 뒷골목에 청소년들이 코거리, 코에 피어싱하고 밀러 맥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위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사회 과정 이론을 보겠습니다. 차별적 학습 이론은 서덜랜드가 주장을 했죠. 서덜랜드는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서 거덜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쇼 앤 맥케이가 해체 이론을 주장했죠. 이 해체 이론이란 것은 사람들 간의 그 결속력이 없어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서덜랜드에 따르면은 사회가 해체가 되어서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소규모 그룹에 대한 친밀감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쇼 앤 맥케이가 주장한 것에 대비해서 서덜랜드는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화된 작은 그룹들이 있는데 범죄 그룹하고 친하게 지내버리면은 범죄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차별적인 학습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그룹으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서덜랜드가 주장한 것처럼 작은 그룹과의 어떤 친밀감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촉할 필요 없이 영화같이 비접촉을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별적 학습 이론과 차별적 동일시 이론은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인 것이죠. 그러면서 글레이저는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을 하면서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영화를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이름과 비슷한 글레이즈에서 글래디에이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화가 생각이 나겠죠. 차별적 강화 이론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뽀게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커, 아까가 되죠. 뽀게스, 아까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범죄로 빠지게 되는 것은 어릴 적에 어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자꾸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자동차 뽀겠어, 아까 잘했어. 이렇게 엉뚱하게 칭찬을 해주면은 강화된다 하는 이론이고요. 중화기술 이론은 마짜와 시켜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마짜는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실제로 마라도에서 온 짜장면이라는 그런 중화요리 집이 있다고 그래요. 짜장면은 마짜에다가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중화요리 기술인 것이죠. 이 중화기술이라는 것은 주로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중화시키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술로서 5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책, PP, 비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부정을 하고 혹은 피해를 부정합니다.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가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를 부정을 하고 비난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호소, 이런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책, 피, 비충이죠. 날아다니는 모기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비충입니다. 옆에 있는 책으로 탁 때려잡으면 책에 피가 묻죠. 그게 책, 피, 비충이 되겠습니다.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 부자라서 목걸이 하나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 사람 보험으로 다 보상받을 건데 피해 입은 것도 없어. 그런 방식으로 중화시키는 것이죠.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은 그놈이 맞을 짓을 해서 내가 응징을 해줬을 뿐이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또 중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통제하는 경찰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썩어 빠졌다. 그 사람들도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비난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충성심에 대한 호소는 안 그러고 싶었지만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 조직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책임 부정, 피해 부정, 또 피해자 부정 이렇게 부정이 나오다가 비난자에 대해서는 비난이 나오죠. 이렇게 비가 연결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유대이론이 있죠. 유대이론은 허시라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허시, 초콜릿 있죠. 초콜릿으로 유대를 강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말했는데 애참, 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애착, 참여, 전념, 신념을 이야기했죠. 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면은 참으로 전신을 다해서 좋아하겠죠. 펄짝펄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다음 동조 이론은 브리아 필라비네라는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내용은 어떤 단기적인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그들이 속한 조직의 목표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학자의 이름을 조금 바꿔서 뽕필로 읽습니다. 뽕하고 싶은 느낌이죠. 마약을 하고 싶은 그런 단기적인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속하고 있는 조직의 목표에 동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견제 이론은 레클리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레클리스라는 말 자체가 뜻을 풀이하면은 무모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무모한 것은 개념이 없는 것이죠. 개념이 없는 것은 자아관념이 제대로 성정되어 있지 않다. 자아관념이 없으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웨클리스라는 말에서 무모하다는 것을 연상을 하고 여기서 무개념, 무자아관념을 생각을 해서 개념이 없으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 통제론을 보겠습니다. 고전주의는 범죄는 자유의사로 저지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엄격한 형벌로 다스리면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 보통 사람, 범죄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화감을 주어서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이론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실정주의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또 심리학적인 특징 때문에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갱생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범죄인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특별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가 발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범죄가 억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발전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은 집합 효율성 이론은 로버트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샘슨이 주장을 했는데요. 공장에 가보면은 그 로버트들이 집합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을 집합을 시켰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범죄가 억제가 된다. 주민을 집합시킨 사람이 로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환경 설계로는 제프리가 먼저 주장했죠. 제프리와 뉴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제프리와 뉴먼은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프리가 집에서 숯공장을 했는데 뉴먼이 한 번은 놀러 왔죠. 그래서 제프리가 뉴먼에게 재를 뿌렸습니다. 재뿌리. 그래서 그 재가 눈에 들어가서 뉴먼은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하면 눈먼이 되죠. 그래서 제프리는 성장을 하면서 재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환경 설계론을 주장을 한 것이죠. 뉴먼은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어 공간 이론을 주장합니다. 또 영역성 강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 설계론 셉터에 대해서는 5가지 내용을 주장을 했죠. 자유, 활, 접, 영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주장했죠. 자연적 감시, 유지 보수, 활동성 강화, 접근 통제, 영역성 확보 이렇게 5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두 문자를 보면은 자유형 같죠. 자유활이니까 자유형, 접영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클릭이라고 있죠. 작은 차입니다. 클락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또 코나라는 자동차가 있죠. 코낫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둘 다 모두 연비가 좋은 차들이죠. 이런 차들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범죄를 함에 있어서 범죄인은 비용과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환경을 개선하면은 범죄를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상활동 이론은 코펠입니다. 코헨과 펠슨이 주장을 했죠. 코펠인데 경찰과 윤리 파트에서 코헨과 펠드버그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헨과 펠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상활동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범죄가 발생이 되는 3가지 요소로서 대감자를 주장을 했죠. 범죄의 대상이 있고 감시가 부재하고 범죄자가 있으면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으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고려하는 또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접시가가 되는 것이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시는 가시성입니다. 너무 눈에 잘 띄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 가능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러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비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두 문자를 따보면은 코펠이죠. 코펠이 대감자를 담는 접시가 이렇게 됩니다. 패턴은 범죄 패턴 이론인데 특히 시간보다는 장소 패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하고 연관이 되는 개념이죠. 장소와 범죄 패턴을 연구를 한 것이죠. 브렌팅 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켈링이라는 사람하고 유리창에서 나오는 윌슨 이렇게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깨진하고 켈링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유리는 윈도우니까 윌슨 이렇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이론은 무관용 이론이죠. 지역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바로바로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죄가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작은 경미한 범죄라도 그때그때 확실하게 처벌을 해주면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죄 원인론과 대책론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본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적 개념, 낙인 이론적 개념, 이것은 정치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학 기준의 개념, 사회학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개념은 마틴, 하스켈, 루이스, 야블론스키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름들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루이스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로이즈하고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을 주장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법률적 개념으로만 범죄를 규정을 한다면은 그 개념이 명확하겠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회 변화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죠.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 제정 과정상에 있어서 범죄의 개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범죄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법 제정 과정상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들면서 범죄의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행 과정상에 있어서는 사법기관, 여기서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집행을 하면서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그 범죄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제실무조합의 예시를 보면은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니까 그런 영상을 다운받는 것도 소지하는 걸로 봐서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법기관, 법집행기관이 지침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범죄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는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도록 법률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도 법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때 사법기관들이 나름대로 법 해석이나 집행을 판단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법률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던 것을 이제부터는 이 법률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면은 이제 새롭게 범죄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낙인 이론적 개념은 호워드 베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발음이 홀랑벗기하고 말이 좀 비슷하죠. 옛날에 그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노예들의 상의를 홀랑벗겨서 낙인을 찍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범죄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권한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을 짓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 개념을 너무 사회적 반응에 의존하고 수동적이다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해악 기준의 개념으로서 서덜랜드가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의 해악이 크지만은 너무 약하게 처벌되거나 민사사건화 되는 것에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해서 거덜 난 사람이죠.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을 했었죠. 화이트 칼라를 잘못 접촉하면 거덜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회의 법률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인권 침해 행위로서 설명을 하는데,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름에서 허맨이 나옵니다. 여자 남자 다 들어가 있죠. 상당히 이름 자체가 인권 친화적입니다. 슈와딩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인권을 생존 욕구와 자존 욕구로 나누고, 생존 욕구는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자존 욕구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권리로 설명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회적 해악을 범죄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레이몬드 미칼로브스키인데 요 앞머리만 따서 읽으면 미친 새끼처럼 읽을 수 있겠죠. 법에서 규정한 불법 외에도 법에서 개념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법이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 해악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사이커스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시켜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짜 시켜 할 때 나오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는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역사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다. 맞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런 주장과 학자 이름을 연결시켜서 상대시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호워드 베커가 주장한 것이죠. 상체를 홀랑베껴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덜랜드죠. 과거에 자신도 화이트 칼라였는데 화이트 칼라 잠못 접촉해서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죄 원인론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